에벨슈타인이라는 마을은 평범한 곳이었다. 아주 특별한 노인 한 분이 살고 있었다는 점만 빼면 온갖 나쁜 의미로 말이다. 이 늙은이는 악명 높았다. 거짓말쟁이 늙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아니 적어도 또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길 좋아했다. 이 남자가 가진 유일한 장점은 기본적인 것을 다룰 줄 안다는 것이었다. 일성 마법하지만 불행히도 또 이 사소한 성취마저도 그를 자만에 빠지게 했다. 그는 자주 자신을 칭했다. 에벨슈타인의 위대한 마법사라고. 그의 괴짜 같은 성격 때문에 그는 동네 아이들의 쉬운 먹잇감이었다. 그 늙은이는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과민 반응하곤 했다. 그의 성질이 인내심만큼이나 짧다는 것을 증명하며, 하지만 다른 꼬맹이들과는 달리 데릭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그 노인을 놀잇감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그 남자는 기회였다. 마법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관문. 우리 소년이 그 남자를 설득하는 것은, 그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쉬웠다. 특히 그 늙은이가 자신의 허풍을 들어줄 관객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다. 그의 허풍을 들어주는 대가로 내 생각엔 공평한 거래였다. 노인은 동료를 갈망했고 아이는 지식을 갈망했다. 소년이 파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몸 안의 만화 순환을 그의 스승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위협이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데릭은 심지어 그 만화를 세상으로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날 공격용으로 그날 노인은 날것의 잠재력을 알아보았다. 아이 안에 숨겨진, 비록 입 밖으로 인정하기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데릭과 함께 꼬박 1년이 지났다. 노인을 위한 영광스러운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그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리고 그는 공식적으로 일성 마법사가 되었다. 이 성공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귀족 혈통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다. 그는 굳게 믿었다. 명망 있는 성을 가진 자들만이 마법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우리 소년 같은 평민은 그런 경지를 꿈꿀 수밖에 없다고. 그는 자주 데릭을 좌절시키려 했다. 주장하면서 귀족 아이들은 삼성 지위에 도달할 수 있지만 어린 나이에 천민은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성에 도달하기도 전에 벽에 부딪힐 것이라고. 하지만 노인의 낙담시키는 말들은 결코 우리 소년을 단념시키지 못했다. 데릭은 깨달았다. 그 남자가 단지 자신의 불안감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스라림. 그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이루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비범하지 않은 삶.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마치 하늘 그 자체가 애도하는 것처럼. 그날이 바로 그 보잘것없는 노인이 마침내 세상을 떠난 날이었다. 데릭은 그 남자가 맞아 죽은 채 발견했다. 그의 몸은 끔찍한 상처들로 뒤덮여 있었다. 아이는 필요한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었다. 며칠 후 사인이 분명해졌다. 그 미친 늙은이가 이성 마법서를 훔치려 했다는 것이다. 창고에서 벌어진 범죄는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 야망 없는 남자가 왜 그렇게 대담한 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을까? 데릭은 하지만 노인의 혈통에 대한 집착을 기억했다. 불행히도 귀족 혈통을 소유하는 것은 데릭에게는 자격이 없는 것이었다. 적어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지만 데릭은 정확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가 마법의 기초를 마스터하자 시스템이 그의 진행 상황을 등록했다. 그가 입학할 마법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서 4년이 쏜살같이 흘러갔다. 그리고 이야기는 새로운 인물을 소개했다. 카티아 플레이마트. 그녀는 몰락한 가문의 전 여주인이었다.
플레이마트 자작 가문에 그녀의 귀족 혈통과 함께 삼성 마법에 대한 타고난 재능이 왔다. 그녀를 어떤 용병단에게나 최고의 후보로 만들었다. 에벨슈타인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벨툰 용병단으로부터 계약을 받았다. 데릭이 합류했던 바로 그 용병단이었다. 이것은 그 젊은이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었다. 진짜 삼성 마법사에게 배울 수 있는 어느 날 저녁 한 선술집에서 카티아는 중요한 인생 교훈을 전수하려 했다. 그녀는 힘을 축적하려는 그의 갈망을 인정했지만 탐욕이 그를 집어삼키게 두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과정에서 과묵한 소녀는 그녀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녀는 그에게 눈을 감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만화를 현실로 발현시키라고. 소년이 그녀의 지시를 따르자 카티아는 내심 경악했다. 그가 보여준 인상적인 양의 타고난 만화에 그의 나이에는 드문 일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기대를 뛰어넘을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더 나아가 소란이 일어났다. 폭발음이 그 지역을 통해 울려 퍼졌다. 모두가 극도의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공격을 두려워하며 데릭이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의 스승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를 그 시설 밖으로 끌고 나갔다. 한편 무장한 전사들이 밖을 수색했지만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 폭발음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카티아는 데릭을 한적한 뒷골목으로 끌고 갔다. 심각한 어조로 그에게 말하기 전에 그녀는 그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귀족들은 엄청나게 특권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그들의 특권에 관해서 마법은 그들에게만 독점된 가장 큰 특권이었다. 이 세상에서 힘은 신의 축복으로 여겨진다. 평민 중 엘리트에게만 허락된 삼성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일이다. 보통 평생의 헌신이 필요하다. 그때 그녀는 폭탄 선언을 했다. 그녀가 그를 여기로 끌고 온 이유는 데릭이 이미 이성 지위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들었던 그 폭발음은 사실 이성 환상 계열 주문이었다. 환청이라고 불리는 그가 아까 시전했던 그녀의 말은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타고난 재능으로 축복받았다는 것을 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마침 시스템 알림이 떴다. 그가 이성 마법을 달성했음을 확인하며 카티아는 데릭이 그녀와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에게 다양한 주문을 가르치고 귀족 사회의 복잡한 방식들을 1년간의 스승 노릇 끝에 마침내 헤어질 시간이 왔다. 데릭은 엘바스터라는 나라가 그녀를 개인 교사로 임명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엘바스터 가문은 너무나 강력한 가문이라 수도의 대공조차도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했다. 카티아에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떠났다. 데릭에게 이성 마법서를 선물한 후 작별 선물로 또 1년을 보낸 후 혼자서 2개의 주문을 더 공부하고 마스터한 뒤 데릭은 퀘스트를 떠났다. 삼성 마법사가 되기 위한 벨툰스티어 선술집에서 카운터 뒤에 남자가 우리 소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안달이다. 알고 보니 듀플레인 가문이 대공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몇몇 재능 있는 인재들을 고용하는 데에 이 소식은 데릭에게 엄청난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그런 수준의 가문이 드물기 때문이다. 현지 마법사들을 고용하는 것은 우리 소녀는 의심스럽지만 제이든으로 알려진 카운터의 남자는 큰돈을 벌 생각에 눈이 멀었다. 더 좋은 것은 그가 주장하기를 만약 그들이 듀플레인 가문을 만족시킨다면 이 첫 번째 일로 강력한 인맥을 쌓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의 미래 성장에 유익한
에릭은 그다지 열성적이지 않다. 그는 그 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데 더 관심이 있다. 그 남자는 행복하게 그 일이 식은 죽 먹기라고 주장한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몇 마리의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것뿐이다. 대공 영토의 외곽에서. 물론 데릭은 회의적이다. 말이 안 된다. 듀플레인처럼 강력한 가문이 일개 용병단에게 요청한다는 것이 몬스터들을 소탕해달라고. 데릭은 위험을 가늠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그냥 돌아서서 떠나려 한다. 그 일을 맡을 마음이 전혀 없다. 구린 일을 맡는 것은 그의 행동 강령에 어긋난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계약자를 거절한다.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겠지만 문제는 듀플레인 가문이 특별히 마법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데릭은 단내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사람이다. 지금 당장 입지를 다지기 위해 계약자는 데릭을 유혹하기 위해 금화 한 잎을 던진다. 그 빛나는 금화 한 잎은 결국 적어도 그가 함께 일해야 할 의뢰인들을 만나게 만든다. 아이를 보자마자 귀족 파견원은 그를 곁에 두기를 거부한다. 아이를 고용하는 것은 아직 성인식도 치르지 않은 용병일에 말이 안 된다. 의뢰인이 그렇게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제이드는 귀중한 후원자를 설득하려 한다. 그 아이가 진짜 물건이라고. 하지만 우두머리는 더 이상의 대화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그의 여주인이 그를 멈춰 세운다.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상기시키며 이것은 결국 우두머리가 데릭을 고려하게 만든다. 듀플레인 대공국의 영토에서 데릭이 능숙하게 고블린들을 베어 넘기는 모습이 보인다. 이놈들은 그에게는 사소한 골칫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기록적인 시간 안에 그 생물들을 쓸어버린다. 아이의 잠재력을 보고 귀족 파견원은 만족한다. 하지만 후드 아래 숨어있는 수상한 소녀는 우두머리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 벨둔스티어 선술집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여성 단원 중 한 명을 발견한다. 귀족의 개가 된 데릭에게 소리치는 동료 평민으로서 귀족의 개가 되는 것은 그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일이다. 데릭이 얼마를 받든 상관없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릴 가치가 없다. 귀족의 다리 사이를 기기 위해. 하지만 계약자가 밝히자 정확히 얼마의 돈이 걸려 있는지 탐욕스러운 소녀는 재빨리 자존심을 창밖으로 내던진다. 자신의 몫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비록 자신이 귀족의 다리 사이를 기어야 할지라도 잠시 후 그녀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상황은 진정된다. 이것은 남자에게 데릭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그의 하루에 대해 우리 소년에게는 주목할 만한 일은 없었다. 그냥 몇 마리의 고블린을 잡았을 뿐. 하지만 그는 그의 의뢰인들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귀족 파견관은 그가 3가지 젊음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력 그리고 사교 능력, 게다가 자신을 부엌대기 하녀라고 부르는 그 여자는 거친 일을 하기에는 손이 너무 깨끗했다. 그가 속임수의 베일을 계속 벗기기 전에 그의 계약자가 그를 멈춘다. 용병으로서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다. 에릭은 그 함의를 이해한다. 제이든이 옳다. 이곳은 야생이다. 그리고 야생에서는 중요한 것은 오직 생계를 꾸리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그저 부차적인 생각일 뿐이다. 다음 날이 밝았고 우리는 다시 대공국의 영토에 와 있다. 다시 한번 우리 소녀는 고블린들을 쓸어버리는 것을 마친다. 그 지역에 숨어있던 그 장소를 괴롭힐 놈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약속하며 귀족 파견관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제이든도 마찬가지로
대금 정산을 서두르고 싶어 한다. 그래서 항상 행복한 제이드는 결국 금화 두 입을 번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때마침 그 파견관이라던 자가 아이의 뛰어난 기술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새로운 의뢰를 제안한다. 만약 대릭이 그 일을 맡는다면 대공국은 그에게 금화 15잎으로 보상할 것이다. 제이든 같은 사람에게는 천문학적으로 큰 금액이다. 말할 것도 없이 대릭은 망설임 없이 그 일을 맡는다. 이 일은 제이든과 우리 소년을 데려간다. 듀플레인 대공국의 저택으로. 제이든이 그곳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동안 그 파견관은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사실 델론이다. 듀플레인 대공을 모시는 대집사. 물론 그는 성에 없는 사과를 덧붙인다. 자신의 신분을 숨긴 것에 대해. 그와 동행한 여자는 카테리나다. 대공의 수석 시녀. 제이드는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가 그토록 존경받는 분들 앞에 서 있으니 고객들 한편 대릭은 상황을 내면화한다. 그의 의심이 옳았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다. 마침내 후드를 쓴 소녀가 앞으로 나선다. 후드를 벗으며 그녀는 자신을 아이셀린 엘레오노르 듀플레인이라고 소개한다. 듀플레인 가문의 장녀, 대릭을 마법교사로 임명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여동생 디엘라를 위해 집무실 안에서 가문의 수장은 일행의 귀환 소식을 받는다. 이 소식을 미친 듯이 전하는 사람은 듀플레인의 아들 라에그다. 수장은 아들의 예의 없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위엄을 상기시킨다. 명백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입 가벼운 놈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인다. 그는 그의 여동생 디엘라에게 질렸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그녀에게 예의를 가르쳐주길 원한다. 라에그의 형 발레리아는 그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간청한다. 그리고 그가 대화를 끝내도록 내버려 두라고. 그가 아버지와 나누고 있는 그 개자식은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 쓸모없는 델라가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기만 하는지에 대해 불평하며 큰형은 마침내 폭발한다. 그리고 이 입 가벼운 놈에게 당장 집무실을 나가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라에그는 그들이 데일라를 버려야 한다고 항의한다. 그녀를 잃더라도 그들에게는 아이셀린이 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침착하게 그에게 상기시킨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니라고. 라에그는 그때 대집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내놓는다. 수도원에 대해 그가 얻은 수도원은 잘 감시되고 있으며 여러 귀족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다. 그는 제안한다. 그녀가 신에게 헌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짐처럼 살아남는 것보다. 하지만 그가 더 말하려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박아버린다. 그가 이미 그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릭스의 머리에서 피가 흐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이 빨리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다. 나중보다는 아이셀린은 우리 소년과 함께 복도를 걷는다. 그가 그녀의 여동생에 대해 들었는지 물으며 그는 그렇다고 확인한다. 듀플레인 가문의 등록부에서 그녀를 봤기 때문에 그녀는 긴장하며 그녀의 동생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라에와 발레리안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발레리안이 아이셀린을 보자 그는 짧게 그녀에게 인사하고 작별을 고한다. 라에가 머리 부상 후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한편 우리 소녀는 라에그가 머리를 잡고 있는 것을 관찰한다. 그리고 한 하녀가 우는 것을 나중에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앉는다. 그리고 아잘리는 우리 소년을 마법교사로 소개한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들은 떠나기 시작한다. 그들이 떠날 때 대공각하가 우리 소년에게 머물라고 한다. 그는 영웅이 겨우 16살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란다. 당연히 그는 그가 마법을 다룰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우리 주인공은 무심하게 언급한다. 그가 일성 마법을 좀 쓸 수 있다고. 공작은 웃으며 그의 거짓말을 간파했다. 즉시 우리 주인공은 사과한다. 하지만 공작은 그의 입장을 이해한다. 너무 강하다는 것이 보기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공작은 믿는다. 우리 소년이 교사로서 적합한 후보가 아니라고. 그 또한 매우 어리기 때문에. 우리 소년은 그저 자신이 용병이라고 언급한다. 결국 공작은 아이셀린의 판단을 믿기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의 딸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한다. 그는 우리 소년을 물러가게 하지만 영웅이 떠나기 전에 그는 한 가지를 요청한다. 대공은 그에게 허락을 내린다. 교사가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할 수 있도록 용병으로서 그리고 디엘라에게 마법을 가르치는 명백한 조건을 명시하며 그녀가 상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어엿한 귀족으로서 그런 이유들로 아이셀린은 그녀에게 의뢰했다. 그건 좋지만 하지만 공작은 그가 왜 명백한 것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그것에 대해 소녀는 자신 또한 개인적인 요청이 있다고 강조한다. 공작을 놀라게 하는 요청 디엘라를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성난 치와와로 만드는지 보자. 애초에 벽에 접시를 던지며 디엘라는 하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꾸짖는다. 그녀는 아랫사람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녀를 험담한다. 다음번에는 접시를 그녀의 얼굴에 던져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아자엘린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제이든이 있는 곳. 16살짜리가 왜 뽑혔는지 알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수백 명의 마법 교사들 중에서 특히 대릭이 평민일 때 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슬픈 표정으로 아이셀린은 그들이 이미 시도해봤다고 설명한다. 대륙의 모든 다른 마법사들을 이용해 그들 모두 결국 포기했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누군가를 고르게 만들었다. 그 역할에 맞는 대릭의 용병 배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귀족들의 행동에 대해 조금 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 사는 방식. 결국 소년의 스승은 한때 몰락한 귀족이었다. 소년에게 많은 기술을 가르쳐준 이솔리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한다. 우리 소년의 용병이라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작은 희망의 조각을 가지고 있다. 그가 디엘라 아가씨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제이드는 그녀를 비판한다. 아젤린이 사람을 더 잘 분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그녀를 놀라게 한 발언. 현실은 대릭은 거리에서 자란 아이다. 적절한 나이가 되기도 전에 일했던 사람. 제이드는 그 아이가 굳게 믿는다. 그 모든 혹독함을 견뎌낸 친절함만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의 말은 아이셀린의 자신감을 불태운다. 우리 소년에게 돌아와서 그는 디엘라의 숙소로 안내받는다. 수석 집사를 통해 그곳에서 대릭은 부드럽게 노크하고 대답을 기다린다. 응답이 없자 그는 억지로 들어간다. 정중하게 그의 학생에게 인사하며 새로운 교사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앞에 앉아있는 젊은 아가씨가 그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요청하는 동안 대릭은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리고 그가 취약한 거리에 있을 때 바로 이 악마 같은 꼬마가 미소 짓는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하수구물을 한바탕 뿌린다. 우리 태어난 왕은 반응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가 그를 조롱하며 시궁지라고 꾸짖는 동안 처음에 그녀는 그를 용병으로 기억한다. 집사가 그녀에게 말했던.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를 역겨운 쥐라고 모욕한다. 디엘라는 의자 위에 선다. 땅꼬마가 우리 소년에게 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하수구 물 한 통을 쏟아붓는다. 그의 머리 위에 데릭은 그냥 거기 서 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녀가 불편해하는 동안 천민 손님을 위한 물이 다 떨어진 것을 그녀의 실망스럽게도 우리 소녀는 말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그녀를 쏘아본다. 절박하게. 델라는 그가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걷어찬다. 데릭은 이제 바닥에 있다.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그녀는 신발을 벗는다. 그의 거지 같은 냄새에 대해 조롱하며 그에게 신발을 던지기 전에 다음에 디엘라는 의자에 다시 앉는다. 거만한 어조를 취하며 그녀가 계속해서 그를 시궁창 쥐라고 비난하는 동안 여담으로 작가는 왜 우리에게 공짜 발 사진을 보여주는 걸까? 잠시 침묵이 흐른다. 그리고 바로 옆방에서 대공은 창밖을 응시하느라 바쁘다. 그는 이전에 있었던 대화를 기억한다. 그 어린 소년이 디엘라의 절박한 상황을 지능적으로 지적했던 것을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평민을 써야 했다. 하지만 데릭은 알고 싶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질지, 막내를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은 아마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1초 안에 명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 순간 디엘라의 얼굴이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데릭이 그녀의 뺨을 너무 세게 후려갈겨서 이제 바닥에 있는 것은 그녀다. 그들의 위치가 바뀌었다. 은혜를 모르는 귀족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안 하지만 데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남자는 더 원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3년 전 주인공은 그의 스승에게 묻는다. 그들의 반응이 어떨지. 만약 그녀가 고집센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면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녀의 대답은 공감적이다. 선생님으로서 그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학생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 대답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가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만약 그녀가 할 수 없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녀가 그 학생과 함께 언급한 것조차도 다시 한번 그녀는 설명한다. 그녀가 찾을 것이라고. 학생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을. 선생님의 의무이기 때문에 학생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소년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든다. 설명하는 다른 방법이 무엇일 수 있는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는 마지막 생각을 말한다. 그녀는 학생에게 공포를 각인시킬 것이다. 현재로 돌아와서 디엘라 아가씨는 뺨에 멍이 든 채 바닥에 있다. 소년이 다른 사람을 존중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동안 그때 그는 그녀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그가 반복해서 말하기 전에 물론 그녀는 일어난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면서 분노에 차 그를 때린다. 주인공은 망설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한 번 때린다. 그가 그녀에게 2번 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니 그녀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녀는 비웃으며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집사를 향해 비명을 지른다. 영웅과 그의 배짱을 조롱하며 그녀에게 2번이나 손을 댄 것에 대해 집사는 하녀들과 함께 안으로 달려들어와 영웅 바로 앞에 선다. 집사는 즉시 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리고 소녀는 허가서를 꺼낸다. 그가 대공 각하로부터 받은
아가씨에 대한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는 디엘라의 교육 그것은 의미한다. 그가 그녀를 가르치기 위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사는 편지를 읽는다. 그리고 디엘라 아가씨는 조용히 구석에 서 있다. 그날 밤 늦게 발레리아는 화가 나서 소년의 방으로 향한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연다. 아무리 레그가 그를 막으려 해도 그는 그의 멱살을 잡고 막 때리려 한다. 하지만 영웅은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을. 레그는 발레리안에게 진정하라고 말하며 개입한다. 영웅은 아이슬린이 데려온 손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행동이 아이슬린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때 발레리안은 소년에게 레그 없이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한다. 레그는 영웅을 안심시키려 한다. 발레리안이 그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않을 것이라고. 비록 그가 깨닫지만 매질이 필요했다는 것을. 디엘라가 제정신으로 돌아오기 위해 그때 소년은 발레리안과 함께 걸어간다. 레를 남겨두고 발레리안이 왜 디엘라를 보호하려는지 궁금해하며 지금 당장 발레리안은 소년을 디엘라의 옛방으로 데려간다. 본체에 있는 그 이후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는 델라가 그리곤 했던 그림들을 보여준다. 그녀가 발레리안에게 부끄럽게 보여주곤 했던 그림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들을 완성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리고 싶은 부분만 그렸다. 발레리안은 그의 감정적인 폭발에 대해 사과한다. 소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리고 그가 방으로 불려왔는지 묻는다. 발레리안은 델라가 항상 이렇지는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에 그녀는 혈통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본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별관에 갇혔다. 그는 누가 디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든 그녀가 수도원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만약 그녀가 일성 마법이라도 배울 수 있다면 발레리아는 그의 아버지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디엘라를 구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책들을 꺼내면서 소녀는 그녀가 마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백의 메모들로 판단하건대 그는 발레리안에게 확인한다. 모든 책이 이론서인지 규율 학파에 발레리안은 이를 확인한다. 모든 귀족들이 그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소녀는 책을 덮는다.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키며 디엘라의 방에서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그녀가 영웅에게 물고문을 당할 때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소리친다. 하지만 그는 즉시 그녀를 잡는다. 어딘가 가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놓으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아무도 성 밖에서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분노에 차 그녀를 풀밭에 던진다. 그녀는 알고 싶다고 요구한다. 왜 그가 그녀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는 그녀가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대답한다. 그녀는 그냥 알아야 한다. 그가 그녀에게 마법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저 거만한 귀족들을 패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그는 이미 귀족을 좋아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왜 그가 그녀를 때리는 것을 망설여야 하는가. 완벽한 기회처럼 들리는 그는 또한 교사 역할은 그녀에게 모든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덧붙인다. 평민으로서 그녀는 땅을 움켜쥔다. 그가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이런 짓을 한 후에 그는 그녀가 곧 수도원으로 보내질 것을 알고 미소 짓는다. 그러니 어쨌든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는 그냥 목숨으로 사과할 것이다. 평민의 목숨은 그리 가치 있지도 않으니까. 그녀는 땀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가 그냥 도망칠 수도 있다고 덧붙이자. 그리고 곧 잊혀질 것이다. 그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될 것이다. 그녀를 제거함으로써 평범하게 디엘라는 즉시 공황에 빠지기 시작한다. 그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녀는 도망친다. 그녀는 숲에서 그를 없앨 계획이다. 그녀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안전하게 돌아가 그를 신고하기에 충분히 그는 그녀를 놀라게 하는 불덩이를 밝힌다. 불덩이는 이성 마법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그녀에게 던지고 그녀는 간신히 피한다. 풀밭 위로 굴러가며 그는 그녀를 찾고 그녀가 다치지 않은 것을 보자. 그는 자신이 분명히 빗나갔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디알라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숲속으로 페달을 밟는다. 뒤를 돌아보며 또 다른 치명적인 공격을 두려워하며 불행히도 그녀의 운은 어림없지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녀를 넘어뜨려 쿵소리와 함께 쓰러뜨린다. 그녀가 탈출하기 위해 몸을 추스르는 동안 마법 화살이 그녀에게 날아온다. 그녀는 그것을 지켜본다. 화살에 맞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피하며 귀족은 두려운 눈으로 화살을 응시한다. 우리 소년이 그녀의 발이 가볍다고 칭찬하는 동안 그는 그녀가 놀라운 속도를 가졌다고 칭찬한다. 하루 종일 별관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태생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도망치기 시작한다. 대리기 추격을 재개하는 동안 델라의 머릿속에 맴도는 큰 질문은 그녀가 그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가는 속도로 볼 때 그녀가 붙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녀가 다시 뒤를 돌아볼 때 이 남자는 또 다른 주문을 준비하고 있다. 땅과 접촉하며 대릭은 숲의 풍경을 응시한다. 어떻게 그것이 그 그림들에서 본 것과 똑같은 이미지인지 회상하며 디엘라가 실제로 여기로 달려왔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단순화하기도 전에 그녀는 결국 야생에서 만화를 모았다. 그리고 그것을 빈 캔버스에 쏟아부었다. 대릭이 생각에 잠겨있을 때 갑자기 이 사이코 꼬마가 그에게 소리치며 뛰어든다. 그녀의 손바닥 사이에 바위를 들고 이것이 그를 쓰러뜨릴 유일한 기회다. 하지만 우리 소녀는 약하지 않다. 그리고 무심하게 검을 뽑는다. 그녀의 손에서 바위를 바로 베어버리며 그리고 디엘라를 쓰러뜨린다. 공격은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도망칠 곳이 없다. 용병은 그녀를 쏘아본다. 그녀의 기백을 칭찬하며 결국 놀랄 일도 아니다. 그가 숲에서 그녀를 완전히 잡았을 것이라는 것은 그래서 대신 디엘라는 전략을 바꿨다. 그리고 그를 기습 공격하려 했다. 그 작은 술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실패했고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다. 디엘라는 숨을 헐떡인다. 패배감에 차갑게. 용병은 안다. 그녀가 도망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작은 추격전을 끝내기 위해 그는 그녀를 베기 전에 마지막 말을 요구한다. 죽음이 그녀를 덮치자 디엘라는 지금도 미소 짓는다. 그녀는 사과하기를 거부한다. 천민 같은 자 앞에서 구걸하기를 거부하며 그녀 위에 서 있는 16살처럼 흥미롭게도 대릭은 호기심에 묻는다. 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데 집착하는지. 그녀의 혈통 때문에 흥미롭게도 귀족은 그에게 말한다. 그녀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녀의 귀족 신분이 아니었다면 마치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땅을 치며 디엘라는 좌절감에 마법을 외우기 시작한다.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그가 마치 자신이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그를 꾸짖는다.
마법을 배우는 것에 관해서 데릭은 그녀가 감정을 토로하는 동안 침묵을 지킨다. 마법을 배우려는 그녀의 모든 노력이 쓸모없었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림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그녀는 하는 모든 일에 서툴다. 그것이 디엘라가 굳게 믿는 이유다. 그녀의 삶에서 진정으로 특별한 유일한 측면은 그녀의 혈통이라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성찰의 지점이 도착한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 그녀의 말을 끈기 있게 들어준 후 데릭은 그의 검에 만화를 쏟아붓는다. 헛소리 축제가 끝날 시간이다. 그리고 그가 결정타를 날릴 시간이다. 용병은 검을 들어 올린다. 그리고 소녀의 목숨을 서둘러 끊으려 하고 작별 인사를 건네며 그의 검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쳐지는데 디엘라가 임박한 파멸을 기다리며 눈을 감는 순간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녀는 망설이며 눈을 떠. 검이 얼음 조각에 막혔어. 그 귀족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해. 디엘라는 자신이 얼음으로 뒤덮인 것을 발견하고 그의 검이 닿는 것을 막았어.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두 손을 바라봐.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었다는 걸 믿지 못하면서 방금 전 검을 집어넣으며 용병은 결론을 내리지. 시험에 열심히 임해준 디엘라를 칭찬하며 너무 심했다고 사과까지 해. 그녀는 순전히 충격받은 채 그를 쳐다봐. 그는 이것이 마법은 아니지만 만화의 발현이라고 설명하며 어쨌든 뭔가를 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지. 그러자 그녀의 감정이 폭발하고 눈물을 쏟아내. 그의 앞에서 울부짖으며 밤은 깊어지고 잠시 후 그는 어린 귀족과 더 부드러운 대화를 나눠 에릭은 디엘라의 소속이 야생파라고 설명해. 대부분의 귀족들은 규율파에서 배우지만 실제 마법 학파는 나뉜다고. 그것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데 있어서 그녀는 야생파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 해. 규율파의 마법을 배우면서 비유를 들자면 그녀에게 옷을 억지로 입히는 것과 같았다고. 그녀의 체형에 맞지 않는 그의 관찰에 놀란 디엘라는 궁금해서 물어봐. 어떻게 그녀의 소속에 대해 알게 되었는지. 야생파라는 것을. 데릭은 그림들을 언급해. 그녀가 자연을 통해 만화를 사용해 그림을 그렸다고. 게다가 어떤 마법사든 야생파 소속으로 태어난 마법사는 보통 꽤 일찍 자연 만화를 감지한다고. 그녀의 발목을 감싼 후 데릭은 이제부터 자유롭게 걸으라고 말해. 이제 괜찮을 테니 첫걸음은 성공했다고. 그는 그녀가 만화를 발현하도록 도왔지만 과외 과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해. 내일부터 그녀는 자연스럽게 만화를 발현하는 법을 배울 거야. 그의 모든 노력 끝에 그 버릇없는 공주조차 자신을 믿어준 새로운 스승에게 감사해. 용병은 조용히 그녀를 돌려보내. 그들이 걷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석양 그림을 그린 화가에 대해 물어봐. 하지만 디엘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는 걸작을 만든 그녀를 격하게 칭찬해. 밤과 함께 장면이 끝나고 다음날 아침 디엘라가 일어나 이번에는 손바닥 안에서 만화의 흐름을 느끼며 어젯밤에 했던 것을 재현하려고 해. 하지만 곧 실패하지. 그녀는 문을 벌컥 열어 하녀를 기겁하게 만들어. 아마도 이 120cm짜리 꼬마가 자기를 조지려 한다고 생각했을 거야. 양동이가 떨어지고 물이 디엘라의 드레스에 튀어 하녀에게서 공포의 시선을 이끌어내지. 이 여자는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해. 디엘라가 그녀를 죽일 듯이 쳐다보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 하녀에게 발 조심하라고 상기시키면서 이건 이 하녀에게 정말 정신 나갈 것 같은 경험이야.
왜냐하면 이 여자는 그녀를 마이크 타이슨 콤보로 때렸던 아주 사소한 이유로 다른 하녀들조차 그녀를 보러 와서 어안이 벙벙해져 궁금해해. 도대체 새 스승이 이 소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 주인공은 꿀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디엘라가 그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를 들어. 그가 문을 열자 어린 아가씨가 그에게 만화 발연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해. 그녀는 예의가 없다고 집사에게 꾸중까지 듣지. 하지만 이 늙은 양반이 그녀가 만화를 발연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어. 디엘라는 즉시 수업을 원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오후에 다시 오라고 말해. 그 작은 악마는 엄청나게 빡쳐 그에게 소리치고 고함을 지를 정도로. 하지만 데릭은 공주님이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잠을 자. 디엘라의 최근 행동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 집안에서 하녀들은 그녀가 접시 하나 깨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또는 누군가를 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스승이 그녀의 마법 발현을 도왔는지 의심해. 마침 지나가던 레이그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어.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묻기 위해 멈춰서지. 거기서 장면이 바뀌고 우리는 그의 아버지의 주 거처에 도착해. 발레리아는 디엘라가 실제로 마법 발현을 배웠다고 밝혀. 그가 수석 집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야. 집사와 다른 하인들을 통해 진전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하지만 레이그는 약간 삐딱해서 여전히 그녀의 진전을 인정하지 않아. 발레리아는 그에게 더 험악한 어조를 취하며 여동생을 비난한다고 꾸짖어. 그녀가 좋은 진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레이그는 논리적이고 차가운 상황 판단으로 응수해. 디엘라의 과거 행동을 비판하며 그는 작은 결과 하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을 거라고.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내는 생각을. 그 어린 아가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디엘라는 현재 패배감에 삐져 있어. 그녀의 스승은 그런지 전혀 몰라. 그녀는 슬픈 게 아니라 화가 났다고 분명히 말해. 그래서 데릭은 그게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간에 다시 애처럼 굴면서 화났다고 분명히 말하며 반복해. 데릭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해. 그리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하자 꼬마가 돌아서서 다시 한번 화가 났다고 분명히 말해. 완전히 어린애처럼 굴면서 데릭은 그녀를 차갑게 쳐다봐. 그녀가 두려워서 시선을 피하게 만들어. 우습게도 그녀가 삐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우리 주인공은 그런지조차 몰라. 그녀가 갑자기 그걸 인정했는지. 그는 자리에 앉아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그녀의 현재 만화 발현 마법 단계에 대해 특히 폭주할 위험에 관해서 용병은 충분히 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빨리 배우는 것만큼이나 그녀의 공부 시간을 우선시하면서 다시 버릇없이 굴며 그녀는 그를 답답한 마법 선생이라고 불러. 그리고 장난스럽게 그를 놀려. 우리 주인공은 그 어그로에 넘어가.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의 다른 면을 상기시켜. 그가 그녀를 쉽게 가르칠 수 있었던 방법을 그 숲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고통을 겪기를 거부하며 디엘라는 다시 수업을 따르기로 동의해. 데릭은 그녀가 마법을 발현하도록 도울 생각이야. 그녀가 결국 일성 마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야생파는 자체적인 체계가 없어서 독학에 완벽하게 적합해. 자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에릭은 그 어린 귀족의 기질이 야생파에 맞다고 굳게 믿어. 그녀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간단히 말해 그는 그녀의 자유분방한 성격이 야생파와 잘 어울린다고 말해. 둘째로, 그녀는 듀핀 가문의 고귀한 피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녀에게 재능의 풀을 주면서 그 칭찬을 듣고 소녀는 특별하다는 말에 실제로 얼굴을 붉혀. 데릭은 그녀가 시전한 얼음벽이 지난번에 큰 증거라고 장담해. 그녀가 마법적 재능으로 넘쳐난다는 디엘라는 흥분해서 천재처럼 대우받고 싶어해.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그녀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상기시켜. 그녀를 빡치게 만들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을 지켜보며 레이그는 왠지 모르게 엄청나게 화가 나. 그가 어떤 증오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동생의 발전에 대해 바로 다음 날 디엘라는 우리 주인공의 방에 쳐들어가 마법 발현의 진전을 신나게 드러내. 그녀는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 다음 날에도 더 많은 날들이 지나가. 디엘라의 마법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동안 그녀의 스승은 여전히 무심한 책만 읽고 싶은 시그마 외톨이 찐따로 남아있어. 디엘라는 그가 게으름 피운다고 놀려. 그리고 공짜로 마법책이나 읽는다고 그녀를 화나게 할 만큼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자. 그는 심지어 상황에 대한 그녀의 이해에 동의해. 버릇없는 어린 아가씨가 그를 끌고 가. 만화 발현 마법의 추가적인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 장면에서 발레리아는 혼자 서 있어. 방문객을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고 데릭이야. 그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던. 둘 다 자리에 앉자. 큰오빠는 디엘라의 진전에 대해 궁금해하며 물어봐. 그러자 어린 스승은 그녀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해. 비록 일성 마법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발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밝혀. 다음 주에 어머니가 돌아올 예정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녀의 성격에 대해 경고하고 싶었어. 그 여자는 마음이 열려있지 않거든.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평민들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을 정말 경멸해. 물론 발레리아는 이해해. 어린 용병이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러자 데릭은 궁금해해. 그게 그를 부른 유일한 이유였는지. 약간의 망설임과 함께 침묵을 지키며 발레리아는 일어나 설명해. 자신이 가문의 차기 수장이 될 예정이라고. 영지와 그 구성원들을 완전히 포용해야 하는 자리라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 모든 구성원에게 진심이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발레리아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는 모두의 마음을 원하지만 같아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사뭇 달라. 데릭은 이 혼란스러운 고백에 질려서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며 끝을 맺어. 발레리아는 슬픔에 잠겨 돌아서 여동생이 자기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밝혀. 바로 이 순간이야. 우리 주인공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발레리아는 이야기하기 시작해. 그들이 얼마나 함께 놀았는지. 디엘라가 더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그녀가 너무 멀어졌다는 사실이 그를 힘들게 해. 큰오빠는 데릭에게 방법을 재촉해. 다시 디엘라의 그 모습을 재현할 기회를. 어린 용병은 왜 그런 질문을 받는지 몰라. 하지만 사실 그는 유일한 사람이야. 어린 아가씨가 실제로 귀 기울여 듣는 또 다른 남매의 장난을 보여주기 위해. 발레리아는 심지어 그가 만든 인형을 보여줘. 그의 여동생의 모습을 본떠 만든.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이건 아마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엉망진창으로 생긴 인형일 거야. 우리 주인공은 이 남자를 가장 너 진심이냐는 표정으로 쳐다봐. 이 남자가 여동생을 저주하려는 건지 의심하면서 이 시점에서 다음 주가 되고 어머니가 도착했어. 이 여자는 그 젊은 남자에게 진심으로 흥미를 느껴. 마법 선생인
그들의 딸을 도울 수 있는 미래유는 우아하게 자신을 소개해. 그리고 어린 소년에게 적절한 선물을 제안해. 드플레인 영지에서 대릭은 헛소리를 잘라내. 그리고 자기는 어떤 가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사실 그는 그냥 평범한 평민이라고. 그 작은 폭로는 이 여자에게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해. 이 상황을 따라잡기 위해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 영의 아이슬리는 깊은 감사를 표했어. 유능한 스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언니로서 대릭과 같은. 그녀는 디엘라 곁에 있고 싶었지만 그녀는 개인적으로 에벨슈타인에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많아. 그래서 여동생을 돌보는 역할은 대신 그에게 위임되었어. 데릭은 그 책임들을 이해해. 제이드는 그가 좀 더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더 열정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고. 어쨌든 둘 다 그와의 만남을 마무리했어. 그리고 데릭이 빨리 끝내기를 바랐지. 에벨슈타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차가 막 떠났을 때 아이슬리는 갑자기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어. 그녀의 어머니가 다음 주에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녀는 어머니의 반응에 대해 그를 준비시키는 것을 완전히 잊었어. 제이드는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단지 귀환일 뿐 다른 건 없으니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이슬리는 걱정할 만한 모든 이유가 있었어. 미래유에 관한 것은 그녀가 말 그대로 분노의 신이라는 거야. 사실 분노의 신은 현재 남편의 숙소로 쳐들어가고 있어. 그에게 고함을 지르며 디엘라의 선생으로 평민을 선택했다고. 남자는 침착함으로 그녀를 압도해 더 낮은 톤으로 말하라고 재촉하며 그의 아내는 소리쳐 디엘라의 민감한 상황 때문에 그에게, 그리고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딸이라고. 이 남자 진짜 자기 인생을 싫어하나 봐.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 여자랑 애를 넷이나 낳았지. 어쨌든 그는 평민에 대한 자신의 혐오감을 확인시켜.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다른 모든 선생들이 그녀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했어. 하지만 미래유는 믿을 수 없어. 평민이 그들의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을. 하필이면 용병이라니. 그녀의 남편은 좋은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해. 그리고 데릭이 아이슬린에게 개인적으로 추천받았다고. 하지만 미래유는 만족하지 못해. 그녀는 특정 기준을 유지하는 기준이 있어. 그리고 갑자기 플람을 떠올려. 디엘라의 삼촌이자 그녀 아버지의 동생인. 그가 그녀를 가르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그 신참 대신.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정말 터무니없어. 왜냐하면 플람은 영토 전체를 관리하거든. 그는 그 책임들을 버려야 해. 단지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에벨슈타인은 무너질 거야. 그런 성급한 결정을 내린다면. 하지만 미래유는 인식을 더 걱정해. 사교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판하며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녀는 그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가문 배경이 없는 평민을, 그들의 딸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그게 그녀를 상류사회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테니까. 이 순간 발레리안이 끼어들어 어머니를 방해하며 안심시켜. 논쟁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미래유는 자신만의 이상을 가진 여자야. 그리고 전혀 물러서지 않아. 마지막 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믿으며 평민 마법사의 실력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가 디엘라에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이 사람은 미래유의 구원자야. 레이그. 디엘라를 싫어하고 발레리안에게 미움받는 누군가. 이제 레이그는 평민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강조해. 그래서 올바른 자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최소한 개인적으로 그 역할을 맡아서
레이그는 아버지에게 데릭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재촉해. 마법 대련에서. 하지만 가주는 그만하라고 해. 그는 아들에게 그 용병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마법사라고 장담하지 궁지에 몰린 레이그는 대신 디엘라를 시험하자고 제안해. 이번에는 그가 보고 싶어 해. 용병이 그녀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레이그는 전투에서 그녀와 맞서고 싶어 해. 그녀가 진전을 잃었는지 보기 위해. 이제 이 제안은 거절당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레이그가 걸어나가는 것으로 믿게 돼. 논쟁에서 승리하여. 발레리안이 그를 쫓아가. 동생의 터무니없는 생각에 대해 꾸짖으며. 다시 한번 레이그는 디엘라의 심경 변화를 믿지 않아. 그녀의 과거 죄를 강력하게 들먹이며 발레리안은 이 바보에게 상기시켜. 그 소녀가 여전히 그들의 여동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무시할 수 없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레이그는 기분 나빠하며 소리치기 시작해. 그들의 혈통이 바로 그 이유라고 강조하며 그들의 가문이 무너지고 있다고. 그녀처럼 부끄럼 타는 사람이 상류층에 들어가면 그녀가 모두를 파멸시킬 거라고 발레리아는 믿을 수 없어. 이 혹독함이 그가 진정으로 느끼는 방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레이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걸어가. 믿으면서 그들의 파괴적인 여동생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봉인하는 것이라고.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디엘라와 데릭의 시점으로 돌아가. 그는 이른 아침에 문을 쾅 열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게 만들어. 그의 책 위에 두루마리가 나타나. 그리고 그가 그것을 여는 동안 버릇없는 공주는 요약해. 그녀가 결투에서 지면 그는 그의 멋진 새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용병은 이미 이 결투에 대해 들었어. 그리고 레이그가 일성 마법사라는 것을 이해해. 그래서 여기서 이길 확률은 극히 희박해. 디엘라는 다시 그에게 소리쳐. 이 멍청이에게 곧 직장을 잃게 될 거라고 상기시키며 다가오는 시합에 대해 뭔가 하지 않으면 데릭은 그녀에게 그것이 그의 스쳐 지나가는 직업이라고 상기시켜. 용병으로서 고용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보수를 받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충분히 돈을 받았어. 그래서 실제로 그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 결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디엘라야. 그가 얼마나 무관심한지에 대해 슬퍼 보이는. 일주일이 휙 지나가. 그리고 우리는 공식 결투장에 도착해. 듀핀 가문의 모든 중요한 귀족 인물들과 그들의 조수들이 주요 행사를 위해 일어나. 용병이자 스승인 데릭이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해. 한눈에 영지의 수장은 데릭이 얼마나 침착해 보이는지에 놀라. 그가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디엘라의 진전에 대해 소년의 태도는 가주에게 꽤 깊은 인상을 남겨. 그래서 그는 굳게 믿어. 아직 그 용병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고. 한쪽에서 걸어오는 여동생 문제 있는 꼬마가. 레이그는 그의 의상과 함께 장엄해 보여. 그는 디엘라를 꺾겠다는 신념을 맹세해. 그녀가 벌을 받도록 확실히 하면서 과거에 그녀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여동생이 나서 그녀는 그때의 대화를 기억해. 데릭이 그녀에게 공개적으로 말했던 그녀의 마법적 발전이 진화하고 있다고. 이 단계에서 이것은 일성 마법 사용이 그녀에게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했어. 단순히 그녀의 타고난 재능 때문에. 듀핀 가문의 피를 가진. 처음에는 그녀는 그가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지 몰랐어.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데릭은 그녀에게 그녀의 소속을 상기시켜. 야생파라는 것을. 전적으로 독하게 초점을 맞추는 학파. 그리고 독특한 과정을 찾는. 물려주는 대신
눈물을 흘리며 그녀는 그에게 소리쳤어. 그렇게 암울하고 한심한 말을 한다고. 마침내 고백이 나왔어. 처음에는 그를 개똥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귀족이 이제 그의 스승으로 남아달라고 간청했어. 그녀는 그에게서 계속 마법을 배우고 싶었어. 다른 스승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거부하며. 그 말을 듣고 데릭은 돌아섰어. 강조하며 그가 마법 대련에 대한 규칙을 하나도 모른다고. 특히 귀족들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는 확실히 그녀에게 적절한 전투 기술을 가르칠 수 있었어. 그리고 다가오는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그래서 질문이 나왔지. 그녀는 정말 이기고 싶었는가? 그 시점에서 디엘라는 그 똑같은 비난의 목소리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어. 그녀를 질책했던 목소리들. 그리고 어릴 때 그녀를 놀렸던 마법을 배우지 못한다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줬어. 왜냐하면 모두가 그녀를 귀족 혈통의 낭비라고 취급했거든. 그들 모두 아이슬린을 칭찬했고, 그리고 대공의 다른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믿으며, 쓸모없는 아이를 갖는 것보다. 참고로, 이거 최근 주술회전, 마키의 진화 에피소드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 모든 안티들을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분노에 힘입어. 디엘라는 데릭의 제안에 동의했어. 그리고 승리를 갈망했고 이제 진실의 순간이 왔어. 그녀가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더 이상 위장 아래 있지 않고 레이그의 여동생이라는 또는 듀플레인 가문의 막내라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발로 섰어. 용병의 제자로서 자신을 대표하며 그리고 마법사로서 가족의 방향에 대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발에 고용된 가정교사가 방에 들어온다. 미래의 가장의 긴급한 부름에 응답하며 귀족 가문에 귀족은 손님을 맞이하고 앉으라고 요청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매우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건에 대해 마주 앉아 금발 남자는 여동생의 성과가 어떤지 묻는다. 그리고 어린 소녀의 행동에 대해 큰 우려를 보인다. 솔직히 주인공은 말한다. 그녀가 꽤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그녀가 기본 주문을 마스터할 때까지. 이때 오빠는 그들의 어머니가 곧 여행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저택의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여주인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평민이 차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주의 깊은 시선으로 용병이 말한다. 그는 이 중요한 경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그리고 묻는다. 금발 남자가 더 할 말이 있는지. 미래의 가장은 잠시 침묵을 지킨다. 그가 올바른 단어를 고르는 동안 젊은 남자와의 추론을 끝내기 위해 그는 일어선다. 그리고 후계자로서의 그의 임무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항상 진실되게 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금발 남자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일이라고. 그리고 현실은 결코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백발의 젊은 남자가 묻는다. 귀족의 요점이 무엇인지. 그 모든 이상한 이야기로. 그 순간 금발 오빠는 주먹을 든다. 그리고 가족의 과거를 기억하며 매우 감정적인 것 같다. 그는 큰 슬픔으로 밝힌다. 어린 디엘라가 더 이상 그와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예전처럼 용병은 남자의 드라마를 지켜본다. 누군가의 표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금발 남자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한다. 여동생이 완벽한 천사 같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아직 어렸을 때, 귀족이 장면을 만드는 동안 주인공은 그저 차분하게 차를 마신다. 그의 울음에 신경 쓰지 않고 그때 그는 묻는다. 그가 이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든 어린 소녀의 애정을 되찾을. 하지만 가정교사는 질문한다. 왜 그가 그렇게 개인적인, 그리고 이상한 문제에 대해 갑자기 상담을 받고 있는지. 소녀의 목소리가 저택을 울린다. 그녀가 필사적으로 소리치면서 그녀의 마법 스승을 찾으며, 남자는 이전 질문을 무시한다. 그리고 수제 인형 만드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파인 중 한 명과 함께 그는 매우 소름 끼치는 장난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묻는다. 젊은 남자가 그 이상한 예술 작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괴한 물체를 보자 주인공은 묻는다. 귀족이 누군가에게 저주를 걸려고 하는지. 이제 그 반응에 화가 난 금발 남자는 울기 시작한다. 그리고 된다. 용병의 혹독한 비판에 매우 민감해진다. 그와 함께 장면이 바뀐다. 호화로운 저택 밖으로, 매우 맑은 파란 하늘 아래, 그날 우아한 여인이 중앙홀에 나타난다. 그리고 말한다. 그녀가 백발의 젊은 남자에 대해 아주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비웃으며 그녀는 말한다. 그들이 매우 유능한 마법 스승을 고용했다고. 귀족 가문을 위해. 그 부인은 자신을 마리엘라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한다. 젊은 남자의 고향으로. 그 순간 젊은 남자는 밝힌다. 그는 어떤 귀족 가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또는 어떤 영주의 특정 영토에도. 여자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어린 소녀의 선생님이 사실은 그냥 평민이라는 것을 듣고 놀란다. 태양이 빛난다. 귀족의 호화로운 저택 위로 밝게. 가족은 긴 하루가 될 것임을 나타낸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으로 가득 찬 중앙홀에서 젊은 용병은 여러 하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매우 우아한 부인에게 비웃으며 여자는 말한다. 그녀가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집안의 새로운 마법 교사의 기술에 대해. 그녀는 자신을 마리엘라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말한다. 그녀는 백발의 젊은 남자의 고향에 아름다운 선물을 보낼 계획이라고 하지만 침착하게. 붉은 눈의 청년이 대답한다. 그는 어떤 귀족 가문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또는 특정 영주의 영토에도. 부인은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 그녀가 제대로 들었는지 궁금해한다. 손님이 방금 그녀의 얼굴에 대고 한 말을.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을 유지한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한다. 그는 그냥 평범한 평민이라고. 그 순간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선생님의 진짜 출신을 발견하자.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호화로운 마차를 본다. 주차된 귀족 가문의 거대한 저택 바로 앞에 그와 함께 젊은 아르슬라는 용병에게 말한다. 그리고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그를 그녀의 영토로 데려온 것에 대해. 하지만 그녀는 에버스테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긴급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그리고 딜라일라를 젊은 남자의 보살핌에 맡길 것이라고. 백발의 청년은 그저 명령에 동의한다. 그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불평 없이 그러자 길드장이 나타난다. 웃으며. 그리고 부하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의 반응에 대해 농담을 하면서 그는 귀족 여인과 함께 마차에 탄다. 그리고 소년에게 일을 빨리 끝내라고 말한다. 누군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마차는 부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주인공을 혼자 남겨두고
그렇게 복잡한 가족을 상대하도록. 하지만 갑자기 검은 머리 소녀는 얼굴에 손을 댄다. 그녀가 깨닫는 순간 그녀가 그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는 어머니가 다음 주에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경고를 주는 것을 잊었다고. 수염난 남자는 가문의 여주인이 그렇게 진지하고 긴급한 공식적인 경고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인지 묻는다. 그 순간 장면은 저택의 호화로운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춘다. 천장에 방의 긴장감이 점차 고조되면서 그와 함께 귀족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묘사한다. 진정한 공포의 화신으로 누구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마리엘라는 격분하여 소리친다. 평민이 정말로 그녀의 막내, 딸의 강사인지 가장은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리고 아내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요청한다. 그가 기펜을 계속 들고 있는 동안. 하지만 부인은 절망 속에서 계속 소리친다. 어린 금발 소녀가 그 전체 귀족 혈통에 가장 소중한 딸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 대공은 안경을 벗는다. 그리고 고백한다. 그도 평범한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러자 부인은 회상한다. 다른 모든 귀족 교사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하지만 질문한다. 그들이 어떻게 용병지하 세계에서 누군가를 선택했는지. 그러자 영주는 설명한다. 좋은 가정교사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그리고 백발의 젊은 남자가 그들의 딸 셀린의 직접적인 추천이었다고 강조한다. 그와 함께 여자는 사무실을 서성거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소한 그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자 그녀는 플렘이라는 이름의 자신의 오빠를 데려오자고 제안한다. 마침내 마법 에너지를 발현한 어린 소녀를 지금 가르치기 위해 통치자는 그녀가 지휘관을 국경에서 개인 교사가 되도록 데려가고 싶은지 묻는다. 그리고 그녀가 공국을 관리하는 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여주인은 다시 소리친다. 에버스테인의 상류사회는 진정한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전쟁터라고 말하며 그와 함께 그녀는 손가락을 가리킨다. 그리고 딸이 성대한 데뷔 무도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이름 없는 스승 때문에. 그 순간 큰 사무실 문이 열린다. 그리고 누군가 방해하기 위해 들어온다. 귀족 부부 사이의 격렬한 논쟁을. 금발 아들, 발레리안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어머니에게 진정하라고 요청한다. 그녀가 거기에 남편과 싸우기 위해서만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주인은 소년에게 비키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문제는 거기에 있는 누구에게도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자 라에그라는 이름의 다른 오빠가 진짜 문제가 그 평민이 디엘라의 강사가 될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냐고 질문한다. 두 사람이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 동안 그는 천천히 걷는다. 그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백발의 용병에 관하여 검은 머리의 젊은 남자가 말한다. 평민을 가정교사로 두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지만 그가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그러자 젊은 남자는 아버지에게 용병을 직접 시험해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마법 대결로 서로 맞붙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가주는 아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흰머리 청년이 정말로 매우 강력하고 유능하다고. 그 순간 녹색 눈의 형제는 침묵에 빠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평민에 대한 예상치 못한 칭찬을 듣고서
그 순간 검은 머리 청년이 제안합니다. 여동생의 실력을 시험해 보자고. 단지 용병에게만 집중하는 대신에. 그러자 금발의 형제는 혼란스러워하고 그의 친척을 쳐다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진짜 목표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청년은 설명합니다. 만약 스승이 정말로 자기 일을 잘한다면 그 어린 금발 소년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을 것이라고. 짧은 시간 안에 가주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그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막내딸의 실력을 보기 위해 전장에서 녹색 눈의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고 그의 형이 그를 다시 부르려고 하는 동안 사무실에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하지만 발레리아는 그에게 무엇을 할 작정인지 묻습니다. 마법 대결을 제안함으로써 아직 너무 미숙한 아이를 상대로. 검은 옷의 청년이 묻습니다. 금발의 그가 정말로 그 어린 소녀가 달라졌다고 믿는지, 그리고 그녀의 문제 많았던 과거를 모두 잊었다고. 그 순간 후계자는 그녀가 여전히 그들의 유일한 여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혈연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아이러니한 미소를 지으며 남동생은 피와 살이라는 용어를 비웃습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런 애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소녀에 대해 그는 그 소녀의 행동이 또 귀족 가문의 이름을 망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녀가 모든 상류 사회에 소개되자마자 이 거친 말에 직면하여 금발의 형제는 걱정하게 되고 궁금해합니다. 그의 형제가 어린 소녀에 대해 품은 증오가 어떤 진짜 어두운 근거가 있는지. 그 순간 그 청년은 말합니다. 그녀가 먼저 선을 넘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녀는 온 세상으로부터 숨겨져 있어야 한다고. 그 별관에 미래의 가주는 그저 그의 친척이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택안이 점점 더 긴장되는 것을. 그가 떠나자마자 사무실의 소라는 잠잠해집니다. 하지만 대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모두에게 공기 중에 남아 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그 호화로운 저택에서 갑자기 어린 금발 소녀가 스승의 방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그녀가 매우 격분했음을 보여주며 소리치면서 그녀가 방금 발견한 무언가에 대해. 긴 머리 청년은 침착하게 책을 계속 읽으며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그의 방에서 이렇게 이른 아침에 그녀는 공식 두루마리를 던집니다. 그 청년이 읽고 있던 페이지 위로 그의 마법 가정교사의 완전한 주의를 끌기 위해 단호한 표정으로 그 어린 소녀는 말합니다. 만약 그녀가 이 마법 대결에서 진다면 그 용병은 즉시 저택에서의 그의 직위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말합니다. 그는 이미 상대가 경험 많은 일성 마법사라고 들었다고. 그리고 그 싸움이 그녀에게 어려울 것이라고. 소녀는 격분하고 그 청년이 해고될 것이라고 소리칩니다. 만약 그가 그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자 그 용병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그는 그가 돈 받은 만큼의 일만 한다고. 그리고 그 이상은 없다고 덧붙입니다. 말하면서 그가 이미 상당한 초기 계약금을 받았다고.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러자 금발 소녀는 완전한 충격에 빠지고 그녀의 스승이 이것에 대해 진심인지 묻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대공국의 깃발이 힘차게 펄럭입니다. 마침내 대결의 날이 왔음을 알리며 훈련장은 준비되었습니다. 귀족 가문과 하인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들면서
그 순간 가주가 위험 있게 걷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것에 대해 여전히 꽤 짜증이 난 듯 보이는 흰머리 청년은 정중하게 절하고 알립니다. 영주님과 그의 수행단이 막 도착했다고. 그는 침착하고 전문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위압적인 존재 앞에서도 그 모든 강력한 귀족들의 아버지는 그 청년을 관찰하고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궁금해합니다. 어떤 비밀스러운 이유 때문인지 옥좌에 앉아 영주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성급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건한 발소리가 그 지역에 울려 퍼지고 상대가 전장으로 다가오면서 살기 어린 시선으로 검은 머리 형제가 망토를 휘날리며 걷습니다. 그가 대결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며 차가운 표정으로 그는 이것이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동생을 짓밟을 작정이라고. 그러자 그 청년은 계단을 오르고 그 어린 소녀를 뼈저리게 그녀의 모든 과거를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귀족 아가씨는 전장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두 남매 사이의 분위기가 무거워지면서 그녀의 붉은 두건을 쓰고 소녀는 집중된 표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 인생의 싸움을 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들은 말에 깜짝 놀라고 묻습니다. 그녀의 스승이 정말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지, 돈 외에는. 그러자 그는 그녀의 만화가 이미 안정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가 강력한 주문을 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자 스승은 말합니다. 그녀의 혈관에는 귀족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어린 소녀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들면서 그는 강조합니다. 야생의 학파는 자습에 훨씬 더 집중한다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교습을 받는 것보다. 그러자 소녀는 짜증스럽게 소리칩니다. 궁금해하며 왜 가정교사가 그 모든 이상한 말을 하는지. 바로 그 순간 젊은 용병은 그저 어린 소녀의 하소연을 듣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침착하고 매우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금발 소녀는 인정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고의 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녀는 지금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그녀는 울고 말합니다. 그녀는 흰머리 청년에게서 계속 배우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녀는 그의 자리에 다른 어떤 스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승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킵니다. 결의를 관찰하면서 그리고 그의 제자의 눈에 깃든 깊은 슬픔을. 그러자 그 청년은 장갑을 끼기 시작하고 언급합니다. 그가 공식적인 귀족 결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진짜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어린 귀족 아가씨가 오늘 정말로 승리를 원하는지. 그 당시에 모두가 어린 다이알라가 마법에 재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명한 가정교사들도 그녀를 포기했다고.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듀페인 가문은 이미 전성기를 지났다고. 그리고 막내는 짜증 부리는 것밖에 모른다고.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소녀는 불타는 눈빛을 보이고 그리고 그 순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린 소녀는 전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붉은 망토를 두르고 그 아침에 빛나는 태양 아래 휘날리며 그는 가까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매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혹은 중요한 가문의 막내딸로서도. 소녀는 자리를 잡습니다. 그녀의 눈에 강렬한 빛을 띠고.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자신을 오직 그의 제자로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마법사로